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처칠의 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반제 신치호 선생님도 판을 박은 듯 비슷한 명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선생님이 남긴 명문장도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국교와 국사가 존속하여 멸하지 않으면 형은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는 외세 침입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청산뉴스 11월의 역사 시리즈 라영안의 역사는 살아있다. 오늘도 역사 안내자 라영안 선생님과 함께 흥미진진한 역사 속의 이야기로 빠져보시죠. 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강사 나영환 선생입니다. 네, 아유, 훨씬 더 반응이 되게 좋네요. 자, 오늘의 두 번째는 바로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 바로 통해야 승리한다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의서 중에 동의보감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뭐가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세계 기록문화유산은 세계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에 있는 바로 기록유산 중에서 우리 세계가 보존하고 같이 보존하고 해야 될 어떤 서적이 무엇인가를 갖다 측정했던 건데 이 세계 기록문화유산 중에 유일하게 의서 중에서 기록된 건 동의보감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너무나도 많이 간행됐던 책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이 동의보감에 나왔던 글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불통하면 통하고 통하면 불통한다. 이게 뭐냐면 피가 통하지 않으면 바로 뒤에 있는 통자는 아플 통자야. 아프고. 그리고 피가 통하면 결국 불통, 아프지 않다. 우리 병에 있어서도 결국 이런 혈류의 움직임이 얼만큼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소통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만큼 어려움이 오는가, 그리고 얼만큼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살면서 소통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역사적 인물, 바로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 1592년에 뭐가 일어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16만 5천 명의 대군이 바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조선은 너무 무기력하게 당해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무려 20일 만에 바로 한양을 내줍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바로 평양을 내줘요. 걸어가도 20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일본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본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조선은 몇백 년 왕조예요? 500년 왕조예요. 조선의 15세기와 16세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갑니다. 조선이 건국됐을 때는 이 나라의 부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실용적 학문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대표적인 세종대왕 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서, 농사직설이라든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역법, 이런 실용주의에 입각한 많은 서적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신기전에서 보면은 세종대왕 때는 이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개발해서 명나라를 압박할 만큼의 우수한 무기를 가졌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조선은 4대의 나라 아닌가요? 조선은 항상 중국에 대한 결국 섬김만 있었던 나라가 아닌가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바로 조선이 건국된 지 100여 년이 지났던 시점입니다. 바로 선비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16세기. 선비들, 사림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중국에 대한 사대, 그리고 성리학에 빠진 나머지 우리나라의 민생 안정과 실용적 학문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조선이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라 16세기가 되면서 조선은 상당히 과학기술이라든지 실용적 학문에 결국 멀리 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땠을까요? 16세기 당시에 일본은 바로 주변에 있는 국가가 아닌
멀리 있는 포르투갈이라든지 네덜란드와 서로 교역을 통해서 상업적 이득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들의 우수한 무기를 받아들여, 우리가 조총이라 불렸던 우수한 무기를 받아들여 일본은 결국 천천히 준비를 해나갑니다. 일본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을 기억하실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을 침략할 당시에 그들의 명분은 뭐였습니까? 정명가도.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이여 길을 내어달라. 좀 짜증난 애들이죠. 그냥 바다 건너서 지가 배 타고 가면 되지. 굳이 우리나라의 길을 내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제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분이었습니다. 자, 일본은 너무나도 파죽지수로 결국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임금 아십니까? 바로 선조대왕. 저는 조선에 바로 27명의 군주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자기 질투에 빠져져 있던 인물이 바로 선조대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백성을 버렸어요. 경복궁을 가장 빨리 빠져나간 인물이 바로 선조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평양을 지나서 의주에 가서 정말로 너무나 치욕스러울 만큼 명나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몇 명의 신하들만 명나라로 건너가겠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게 바로 이 나라의 최고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조선은 아무런 결국 저항도 없이, 그리고 조선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장군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조의 사위이자 여진족을 토벌하는데 가장 유명했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신립장군. 자신의 사위였으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였을까요? 신립장군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의 병력 5만 명을 신립장군에 몰아줍니다. 나의 사위 신립아, 나가서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근데 신립은 여진족 토벌에 상당히 능력을 발휘했던 장군이었습니다. 항상 상대가 바뀌면 전략과 전술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신립장군은 자신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 5월 이후에 결국 우리나라의 산간지대와 그리고 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 철퍽철퍽한 지역에서 전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만의 전술을 고집했습니다. 충주 탄금대로 들어봤을 겁니다. 가보셨습니까? 물론 안 가보셨겠죠. 뒤에는 절벽이에요. 자, 우린 뒤에 절벽을 등에 두고 결국 항전한다. 그럼 우리는 배수의 진을 갖다가 친다. 우리는 결코 물러날 수 없다. 라는 이런 의기는 좋았지만 그건 전략이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이 뒤에 절벽을 놓고 싸웠는데 그 전략이 적용되지 않자 그 5만여 명이 도망갈 공간도 없이 그 탄금대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신립장군의 태도예요. 수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존재입니다. 설사 패배했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신립장군은 그 패배감에, 그 치욕감에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맙니다. 결국 무기력하게 자결을 하자 그 이후에 조선의 군인들은 더욱더 사기를 잃어버린 채 결국 임진왜란이 더욱더 우리 조선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선조대왕은 평양을 거쳐 의주로 도망갈 수 없는 신세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평양까지 당도했던 바로 일본의 최고의 명장, 바로 소서행장이 선조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전하, 전하는 어디로 가시겠사옵니까? 일본의 육군은 부산과 충주와 한양을 넘어 평양과 함경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일본의 수군이 이제 전라도를 돌아 이제 북상하고 있으니 전하는 육지로 가시겠사옵니까? 아니면 바다로 가겠사옵니까? 어디로 가겠사옵니까? 선조는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내 목숨만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넘기고 싶은 이런 무기력한 왕이 선조였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자기에게 몰아닥쳐 자기의 목숨을 뺏을 것 같은 바로 일본군이 평양성에서 더 이상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일본의
임진왜란의 전법은 수륙 병진 작전입니다. 물과 육지에서 나란히 나아가겠다. 일본의 육군은 조선의 육군보다 요만큼 세. 근데 일본의 수군은 조선의 수군보다 허벌나게 세. 이런 것이 바로 일본의 생각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조선군을 보면서 일본은 승리를 장담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을 거쳐 명나라로 가 명나라의 400여 개의 성을 뺏어 바로 일본의 영주들에게 그 성을 분배하겠노라. 이제 바로 대륙으로 진출할 그날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군량미를 확보하고 육군에게 식량을 대조할 수군이 바로 전라도로 진입을 하지도 못한 채 옥포, 사천포, 당항포, 한산소에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일본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특히 한산도 대첩은 조선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 익, 진. 학이 날개를 확 펴듯이 하는 전법으로 일본은 이순신 장군의 수군에게 당하고 맙니다. 결국 군량미가 확보될 수 없었던 일본군은 더 이상 평양성에서 고립된 채 나아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제 명나라는 순망치한, 바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지 않느냐. 그래, 바로 이 전쟁이 우리 명나라 본국까지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 5만여 명의 원군을 파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전 지휘권을 결국 넘겨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작전 지휘권을 계속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하나의 사실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 대한민국의 방위는 결국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이 대한민국 국민의 피로써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남에게 결국 빚을 지면 언젠가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전쟁이 나고 나서 모든 작전 지휘권을 명나라에 주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휴전회담은 바로 명나라와 일본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당한 채 명나라와 일본이 휴전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그 순간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휴전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일본은 이순신만 제거한다면, 그래, 조선의 명장 이순신만 제거한다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과 모략을 통해서 이순신을 제거하는데 결국 성공을 하고 맙니다. 물론 이순신을 제거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셨던 분은 바로 선조대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선조대왕을 너무나도 원망을 했습니다. 선조대왕이 경복궁을 빠져나갔을 때 경복궁을 불태웠던 건 바로 다름 아닌 일본군이 아닌 조선의 민중이었습니다. 나라를 버린 이 나라 군주에 대한 실망감, 백성을 저버린 이 나라 군주에 대한 결국 회의감이 결국 경복궁에 불을 놓게 된 원인입니다. 일본은 이순신을 내몰고 드디어 1597년 다시 조선을 침략해 옵니다. 그 유명한 정유재란. 우리는 얼마 전에 1700만 명이 봤다는 명량이란 어마어마한 영화를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잘 싸웠어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떠한 전략이 있었기에 명량 대첩에서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앞에 있었던 조그만 건물이 바로 운주당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선조대왕은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을 하면서 자기의 무기력함이 더욱더 부각되고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연호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초람을 느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파하고 바로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격에 있던 원균을 3군을 모두 총수하라는 결국 장군에 임명을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유재란이 발생했을 때 선조는 원균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능력 있는 자야. 빨리 그 엄청난 군함들을 가지고 일본을 단번에 무찌르라고 말을 합니다. 선조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순신만 잘났던 게 아니야. 누구든지 결국 우리나라의 수군의 전력만 있다면 일본군을 결국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전략과 아무런 전술이 없었던 원균은 그 엄청난 우리나라 조선 수군의 200여 척을 가지고 나가 결국 패퇴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선조 대왕은 정말로 염치 없을 만큼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게 바로 우리나라 수군의 총책임자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었던 백은 12척의 배밖에 없사옵니다. 전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결코 패배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균이 패배를 하고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원균은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군이야? 이 뱃사람의 말이 뭘 알아?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결국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 내가 쟤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운주당의 문턱은 되게 낮았습니다. 누구도 와서 장군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뱃사람도,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상인들도 장군과 소통하고 신하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던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의 용언을 알고 있지만 명량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울명, 물결량. 명량이란 영화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과 뱃사람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우후, 우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장군, 이 소리는 물결이 우는 소리입니다. 이 물결이 빠르게 움직이어 이 물결이 다시 바뀌게 되면 소리가 나는 것이옵니다. 이 물결의 소리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제가 어려서부터 이 백기를 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장군. 그런가? 그러면 이 백기를 이용하여 이 물의 결국 변화를 이용하여 나는 전략을 짜겠노라. 그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결국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울돌목은 진도에 있는 조그만 지형입니다. 뱃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략과 전술을 짰던 바로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명량해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드디어 끝내 3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조선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게 폄하되었고 철저하게 왜곡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1876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가고 싶은 나라 있나요? 덴마크, 이탈리아 모든 나라와 우리는 강제적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에는 결코 빠지지 않는 공통된 조항이 있습니다. 치해법권. 바로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국의 법으로는 처단할 수 없다.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러도 일본 재판관만이 결국 그 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영사재판권은 모든 나라, 모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어진 공통된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강화도 조약에는 그러나 치해법권 외로 딱 다른 나라에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본은 명량에서 패배했던 그 치욕을 결코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픈 기억을 갖다 떠올리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일본도 너무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치욕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강화도 조약의 하나의 조항, 해안 측량권. 바로 조선의 해안을 철저하게 측량하겠노라. 우리가 300여 년 전 바로 진도 울돌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었기에 이순신 장군에게 그렇게 당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게 조선의 해안을 철저하게 측량하도록 하라. 그리고 해안을 측량하여 조선 침략을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지 않아 바로 조선은 일본에게 강제 병합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아픔으로부터 배우고 결국 남들로부터 배웠었던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조선이 일본에게 강제 병합된 건 1910년이에요. 항상 강대국들은 조선을 둘러싸고 전쟁을 번번이 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조선의 주도권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조선을 둘러싼 마지막 승부 1904년 러일전쟁. 이 러일전쟁에서 바로 일본의 영웅 도고제독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온다는 소식에 그 스스로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벌벌 떨었어요.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세계 최강의 함대였습니다. 우린 죽었어. 우린 진짜 다 이제 결국 이 바다에서 결국 그들의 재물이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병사는 바로 오줌을 싸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자,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도고제독은 일본 병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다의 신 이순신 제독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순간 멘붕이었어요. 이순신과 도고가 같은 나라 사람인가 하는 정도의 어떤 착각이 있었습니다. 도고제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틱 함대를 결국 격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도고제독은 일본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도고제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하객진한 전법을 내가 보지 않았더라면 나의 이 승리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도고제독이 가장 존경한 인물 바로 이순신. 얼만큼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높았는지를 한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기자들과 함께 도고제독을 결국 인터뷰했습니다. 혹시 영국의 넬슨 제독과 도고제독 사이에서 누가 위대한 제독이라고 생각합니까? 도고제독은 너무 화를 내는 거야. 영국의 넬슨 제독이 도대체 누구야? 넬슨 제독과 왜 나를 비교해? 라면서 화를 엄청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이순신과 바로 도고제독은 어떤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결국 또다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감히 그분과 나를 갖다 비교하지 마라. 나는 그분의 발가락 때만도 못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순신 제독이 그렇게 평가절하됐던 이유는 바로 그분에게는 지금의 나에게 결국 제공된 우수한 병력과 나라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결국 지금 우리와 같은 지원을 받았더라면 그분은 아마 세계 바다를 제패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순신 장군과 도고제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얼만큼 우리가 소통이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결국 아픔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배워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번외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로환이라고 아세요? 환약이에요. 이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일본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서 항상 배탈이 났어요. 그들이 배탈이 났던 이유는 뭐 배만 올리면 배탈이 났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때 도고제독이 그 병사들에게 알약을 나눠줍니다. 이 알약을 먹으면 우리는 러시아를 이길 거야. 바로 정로환은 노인 노자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노자, 러시아를 정벌할 수 있는 환약. 바로 정노환. 일본의 병사들이요. 바로 이 환약을 먹어라.
그러면 우리는 바로 러시아를 갖다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용기,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교육이 일본이 그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임진왜란의 발발부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그런 위대한 전투를 한 이후에 결국 일본이 그 치욕을 갖다가 결국 치욕으로 여기지 않고 배우려고 했었던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제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남의 말에 얼만큼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못하다고 아니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씩 교훈으로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이순신 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